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요산이라는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쌓이면서 발생하는 질환 통풍입니다. 요산 과다가 원인이라는 거지요.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산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통풍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풍으로 진단되는 건 어떤 경우인 걸까요? 요산이 많아지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 식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통풍의 위험과 증상, 그리고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지적되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재발이 잦다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 통풍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빈혈, 특히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블랙 테트라의 구름과 나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름진 음식, 지나친 운동, 무리한 다이어트까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통풍도 그렇습니다. 위험 요인들로 인한 통풍의 위험뿐 아니라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이 있는 걸까요? 대한 류마티스 학회 회장이신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서 이제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그러다 통풍 온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음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통풍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또 많이 먹고 과도하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은 피 속에 요산이 올라가면서 통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지나친 운동도 지적이 되고요. 무리한 다이어트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예. 이 요산은 근육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깨지면은 이 요산이 피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많은 근육 세포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피 속의 요산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또 통풍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탈수가 되고 또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소변으로 소변 배출이 감소하게 되고 또 피 속의 요산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통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운동도 피하시고 무리한 다이어트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통풍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를 눈여겨보지요. 이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면은 이제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7.0mg/dL 이상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풍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피 속의 요산이 7.0을 넘는 고요산 혈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통풍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 8.0이 넘는 사람은 15배, 9.0이 넘는 사람은 30배나 통풍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통풍 발생을 예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수치 1이 증가한다고 해서 뭐 한두 배 늘어나는 수치가 아니군요. 예. 몇십 배까지 늘어납니다.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예. 거고요. 통풍은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통풍 발작이 오기 전에 그 엄지 발가락이나 발등 그 침범된 관절이 찌릿찌릿하고 또 붓고 또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그 염증의 증상이 초기 증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발가락이 찌릿하고 통증이 생기는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침범된 관절에 피가 몰리게 되고 그러면 관절이 이제 붓게 되죠. 그걸 부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 부종이 생기면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 갖고 그 부위의 신경이 먼저 눌리게 되면서 발가락이나 발등이 찌릿한 느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며칠 정도는 증상이 생겨도 좀 무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상에도 변화가 생깁니까?
통풍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무심하기는 좀 힘든데요. 예. 처음 통풍 발작이 시작되고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급습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관절이 더 심하게 붓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쉬는 틈 없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진통제를 찾거나 병원을 찾게 되죠. 그래서 진통제를 먹거나 또 진통제를 주사로 맞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심한 통증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 약을 안 먹고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증상들로 볼 때 처음 증상을 감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뭐 예. 2주나 3주, 한 달 안에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심해질 수도 있는 게 맞고요. 예. 통풍에 의해서 생기는 그 급성 관절염을 통풍 발작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풍을 제대로 진단받지도 않고 또 치료하지도 않았다면은 첫 발작 이후에 2주, 3주, 뭐 한 달 안에 두 번째, 세 번째 발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역시 첫 번째 발작처럼 아주 심하게 아프고 또 걷지 못하게 됩니다. 예. 너무 아프니까 이제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예.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기도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통풍 초기에 발생하는 급성 통풍 발작은 아직 뼈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가락 엑스레이를 찍어도 뼈가 녹아나거나 변형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엑스레이에 뼈가 녹아나고 관절 변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혈액 검사에서는 그 요산 농도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통풍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요산이에요. 요산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통풍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은 반드시 피 검사에서 요산이 정상보다 높은지, 높으면 또 얼마나 많이 높은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정상 남자의 요산 수치는 4.0에서 7.0mg/dL 정도이고 또 여자의 정상 요산 수치는 3.0에서 6.0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뚱뚱하거나 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나 통풍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몸속의 요산이 7.0mg/dL를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걸 고요산혈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통풍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이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수치를 잘 확인하시고 당장 뭐 증상이 없더라도 수치가 일단 넘어간다는 거는 위험 요인이 크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요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통풍으로까지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 통풍의 원인이 바로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요산은 소변으로 나가는 산성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퓨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남은 찌꺼기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요산이에요. 이게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나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또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심한 운동을 해서 몸세포가 깨져서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에 과잉의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요산의 전구 물질인 이 퓨린이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살코기하고 내장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갖고요. 육식을 즐기고 술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요산이 피 속에 증가되면서 통풍에 잘 걸립니다. 원래 그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혈액에 있으면서 항산화 역할도 하고 혈압도 올리게 하고 하는 원래는 좋은 물질인데 이게 너무 과잉하게 증가가 되면 우리 몸에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당이 우리 몸의 뇌와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또 당이 너무 높다 보면은
당뇨병이 생겨갖고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리하고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요산의 혈중 농도가 7.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으면은 그게 혈액 내에서 그게 과포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관절이나 콩팥이나 혈관 그런 데 존재하고 있는 나트륨하고 만나서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면서 예. 이게 콩팥이나 관절이나 혈관에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이 통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예.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말하자면 단백질 찌꺼기가 몸속에서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혈액 속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관절뿐 아니라 주변 조직 또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이런 요산 찌꺼기가 원래는 이제 콩팥을 통해서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게 정상인 건데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뭐 우리 몸에서 100개의 요산이 만들어지면 소변으로 100개가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예. 통풍 환자들은 그걸 잘 배설하지 못해요. 한 50개, 60은 내보내고 나머지를 재흡수해갖고 또 재활용하게 되면서 요산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단백질 찌꺼기가 정상인보다 많이 생겨도 요산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는다든지 네. 뚱뚱하다든지 그래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인보다 적게 빠져나가도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통풍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게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또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그렇죠. 있는 그렇게 거고요. 되면 요산이 많이 예. 또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증상으로만 보면 이 피부과 질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풍 진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통풍하고 감별해야 될 질병 중에 특징적인 질병이 그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연조직염이라고 있어요. 이건 세균이 그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가 이렇게 심하게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염하고도 통풍하고 감별을 해야 되고, 또 통풍 진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통풍이 심한 관절통을 동반을 하지만은 병원에 가지 않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또 멀쩡하게 낫거든요. 아, 시간이 지나면 또 낫는군요. 예, 저절로 좋아져요. 그게. 예.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막 발을 다쳤거나 뭐 어디 끼었거나 삐었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아픈 거에 다 끝나고 나서 통증 발작이 지나가서 멀쩡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으면은 또 피 검사도 정상으로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통풍으로 진단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아팠다가 다시 좋아지면 다음에 또 아프게 되면 이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예, 계속 그런 참을 생각하는 수도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진단 내리기도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도 예. 있다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통풍이 주로 이제 발가락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관절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로 한쪽에,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에 엄지 발가락 있는데, 엄지 발가락 뿌리 근처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걸 예. 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또 요산이 높은 상태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이런 통풍 발작이 엄지 발가락에서 이제 발등,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런 우리 몸의 그 아랫부분에서 그 윗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예, 점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군요.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작은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통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관절 부위의 요산이 제일 많이 쌓이는 게 그 조그만 관절에 요산이 많이 쌓여요. 예. 그 액체 상태의 요산이 피를 타고 발 쪽으로 내려가서 그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농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예. 그러다가 체온이 떨어질 때 액체 상태의 요산이 나트륨하고 만나면서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없었던 고체 결정이 새로 생기게 되면 이 백혈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감당하는
백혈구가 이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하게 돼서 그걸 잡아먹게 되고 예. 백혈구 안에 있던 염증 반응 물질을 폭탄처럼 터뜨리게 돼요. 그러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체온이 낮은 부위에서 결정이 잘 생기는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체온이 가장 먼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통풍 발작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장에서 가장 먼 쪽, 예. 또 이 중력의 영향도 좀 영향. 있는 것 같고요. 예, 가장 맞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그래서 아래쪽에. 발,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관절이다 보니까 이게 또 예. 발가락에 이게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발병의 위험을 볼 때 어떤 뭐 나이나 또 남녀 간의 차이도 있습니까? 예,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있어요. 통풍은 주로 남자에게 많이 발생되고요. 네. 또 40대, 50대 중년에 잘 생기는 병입니다. 통풍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남성에게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다시 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산 배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산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여성에게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초경부터 폐경 전까지 몸에서 나오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남성 호르몬과는 반대로 몸에서 요산 배출을 강력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산이 떨어져요. 그래서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서는 거의 통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폐경기 이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통풍의 발생률이 남성하고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 60대, 70대 여성들도 이제 통풍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한 90%는 남성에게서 생기는데 하지만 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라면 이 호르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풍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뭐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에게선 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데 남자들에게 통풍이 많이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통풍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지 특히 젊은 층에서 통풍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잘 먹지 못했던 게 19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통풍이 보기 드문 병이었어요. 거의 보지도 못했고 제가 뭐 전공의 하던 시절에도 통풍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1970년대 이후로부터 8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잘 먹기 시작을 했죠.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뭐 뷔페도 많이 가게 되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뚱뚱해지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겨우 0.4% 정도만이 통풍을 앓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게 2015년의 통계를 보니까 전 국민의 2%에서 또 성인 남성의 3%에서 통풍을 앓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통풍이 드문 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한 병이 되었죠. 그리고 이게 통풍은 주로 중년이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 10년 사이에는 20대하고 30대 남성에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한 2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회식도 자주 하고 또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니까 이게 뚱뚱해지고 이만해지고 그래서 젊은 통풍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풍 예방을 위해서도 또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과음하고 과식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요산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서 통풍이 없던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있는 사람은 또 통풍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예방하고 통풍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음식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예, 예. 음식 중에 통풍의 원인 물질인 그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해야 됩니다. 예. 그 퓨린이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그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 그리고 이제 간, 내장, 뭐 그런 그 내장탕, 그런 국물, 고기 국물, 그런데 퓨린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정어리, 꽁치, 이게 등푸른 생선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새우, 바닷가재, 조개,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이제 모두 고소하고 또 맛있고 또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통풍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의 뒷면에는 이게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서는 먹을 것 중에서 가장 피해야 될 거는 맥주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공 과당이 많이 포함된 뭐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뭐 그런 청량 음료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그런 포도당이 손에 손잡고 붙잡고 콩팥에서 다시 피 속으로 끌어올려 갖고 혈중 요산을 많이 증가시켜서 통풍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달달한 음료도 술만큼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맥주가 위험하다고 해서 난 그래서 소주 마실래 이런 분들 계신데 맥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맥주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맥주의 향을 내는 그 주성분 호프에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요산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맥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다시 잡아다가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 속의 요산 수치가 갑자기 증가되게 됩니다. 요산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또 요산 결정을 많이 만들어서 통풍 발작을 또 잘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는 반드시 맥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주나 양주에는 이제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통풍 발생의 위험은 먹는 퓨린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마시는 알코올의 양에 비례해서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은 맥주뿐만 아니라 퓨린이 없는 소주, 막걸리, 뭐 위스키, 포도주 이런 어떤 종류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은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은 요산이 올라가게 되면서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요산의 대사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통풍 재발도 작고 완치가 아닌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풍은 이제 고혈압이나 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통풍은 요산을 관리하는 거고 고혈압은 혈압을 관리해야 되고 당뇨는 혈당을 관리하듯이 통풍은 평생 요산을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약을 먹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통풍 발작이 재발되고 또 합병증이 생기는데 만성 콩팥병, 뭐 중풍, 심장병, 동맥경화, 뭐 발기부전 그런 합병증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는 그런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통풍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 회장이신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 빈혈인가 하고 나름 짐작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곧 빈혈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특히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인가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은 합니다만 빈혈이 곧 어지럼증이다. 이건 아닌 거죠. 물론 아닙니다. 예.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어지럼증 자체 나 빈혈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출혈 같은 경우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할 때 어지럼증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빈혈은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요. 어지럼증보다는 오히려 피로감이 동반될 때가 많고 그다음에 더 심해졌을 때는 오히려 심부전증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네, 일단 빈혈이 생기면은 피곤한 증상이 앞서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심해지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빈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빈혈이라는 게 결국 적혈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부족할 때 우리가 빈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헤모글로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재료가 없다. 즉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철분 부족 혹은 아니면 비타민 B12라든지 몇 가지 영양소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 두 번째로는 골수에서 아예 적혈구를 잘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거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기껏 만들었는데 이게 금방 깨지는 경우인데 용혈성 빈혈이라고 자꾸 만들어낸 게 빨리빨리 깨져버리는 이런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만들어져도 빨리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또 이 피를 만들어내는 좀 영양소 자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철결핍성 빈혈에 대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철결핍, 네, 철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철결핍 빈혈,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예. 우리가 빈혈 환자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만나는 빈혈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철이 부족하다는 건데 철분이라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적혈구에서도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분이 몸에서 부족하면 당연히 헤모글로빈을 제대로 못 만들고 골수에서 적혈구를 못 만들어내겠죠. 근데 원인을 보면 약간 좀 재밌어요.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그랬는데 뜻밖에도 원인의 1번은 지속적으로 소량씩 계속 나오는 출혈이 원인이 될 때가 제일 많아요. 예. 전형적인 거는 생리를 하는 여성들 네. 먹는 만큼 이 피 나가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빈혈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때 바로 철분 부족한 빈혈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채식주의자의 경우 섭취량이 부족해서 철분의 섭취량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혹은 임산부들의 경우는 갑자기 철분의 필요량이 늘어나는데 즉 수요가 증가하는데 들어가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소장을 잘라버린 사람의 경우는 철분 흡수가 안 되겠죠. 예. 흡수 불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그죠? 예. 그런 그렇죠. 장기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적혈구, 특히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 부족이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되면서 빈혈이 생긴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철분이란 재료가 부족하니까 헤모글로빈 못 만들고 따라서 적혈구가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폐에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전부 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게 되니까 빈혈의 정의라는 거는 혈색소 수치와 적혈구 수 이 두 가지 모두가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빈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혈구 수치, 이제 혈색소 수치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건강 검진하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건가요?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가 바로 이 혈색소 수치거든요. 예. 헤모글로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뭐 당장 알 수가 있는데 기준치는 남자, 여자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릅니까? 예. 그렇죠. 성인 남성의 경우는 13은 넘어줘야겠다. 13에서 17g per 데시리터. 뭐 뒤에 건 제가 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인 여성의 경우는 12는 되어야지 정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2에서 16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6살에서 16살 사이의 청소년은 보통 12, 성인 여성과 비슷하게 기준을 잡고 있고 6개월에서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는 11, 조금 낮게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씩 조금 작네요. 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네. 예. 임신부는 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신부의 경우도 약간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희석되는 면이 감안이 돼서요. 역시 조금 낮은 수치인 11 정도를 우리가 정상 범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11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 부족할 수 있다고 해서 철분제를 보통 드시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먹어야죠. 예. 결국 2인분 필요하잖아요, 철분이. 그리고 더군다나 새로 태아의 경우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철분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철분은 임신부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먹어야만 되는 영양소로 여러분들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의 뱃속에는 아이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이 철분이라는 영양소가요. 네. 예. 그 영유아기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영유아기도 굉장히 빨리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실제로 흔한 나이를 보면 철결핍 빈혈이 9개월부터 3세 이 연령대에 상당히 흔하게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 왜 그러냐면 철이 부족한 식사를 장기간 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철이 풍부한 식품이 사실은 간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계란 노른자, 녹색 식물, 곡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 먹었을 때 발생하게 되고요. 네. 신생아 시기에는 그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쌍생아일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잘 생기고 또 출혈된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성장기의 경우는 그 성장기 자체에서 더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먹은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는 예. 월경이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발생하기 쉬운데 역시나 9개월부터 3세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이게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하면서 넘어가는 시기에 골고루 잘 먹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모유에는 이런 철분 성분들이 좀 풍부하게 잘 들어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먹는 시기가 초기에는 충분하고요. 근데 예. 그래도 너무 모유를 오래 먹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유만 이유식으로 먹었을 때. 보통 그렇죠. 이제 이 돌 전쯤에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6개월 넘으면 이유하라고 이유식부 그러거든요. 그렇죠. 6개월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예. 그때 이제 이 철결핍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음식을 좀 가리게 되고 이유식도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유아기 시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네. 특히 이제 철결핍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이 철결핍성 빈혈 그 진단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은 체내에서 무언가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서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리양이 굉장히 많은 여성의 경우라든지 소화성 궤양이 있어서 궤양에서 조금씩 그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런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같은 종류를 장기적으로 복용해서 위점막에 손상을 입어서 출혈이 만성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상당히 흔하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암의 발병이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경우에 이 종양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도 혈결핍성 빈혈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의 원인은 음식을 통해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건데 채식주의자의 경우 철분 결핍이 잘 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이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활용이 잘 되거든요. 채소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가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분 부족, 빈혈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분이 많이 필요한데 평소처럼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실제로 제가 짧은 시간에 20cm 정도 자란 그 청소년기 16살 소년을 봤더니 예. 느닷없이 철분 부족, 빈혈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크니까 그러면서 필요한 양이 아무래도 먹는 걸로 부족했던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임산부도 이 경우에 속할 거고요. 필요량이 증가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흡수 장애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위나 소장을 절제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소장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역시 철분 결핍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군요. 예. 그 체내에서 지속되는 출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궤양이나 이런 뭐 암, 악성 종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거기서는 이제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본인이 출혈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출혈이 생기면은 본인이 당장은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다량 출혈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혈변이나 아니면 시커먼 변을 알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궤양이나 이런 데에서 소량씩 만성적으로 출혈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변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도 모르는 새에 빈혈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출혈량이 좀 많다면은 이런 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많이 쏟아지면요. 나오니까요. 당연히 붉은색 혹은 검붉은색 뭐 이런 색깔이 바뀌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응급 상황이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소량씩 나오는 건 사실 변 색깔이 안 바뀌고 그렇군요.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네. 또 증상이 없이 이렇게 빈혈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성장기 아이들 철분 부족할 수가 있고 아이들 보면 뭐 방학 지나고 나면 갑자기 쑥 커 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철 결핍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철분조차도 부족해서 빈혈이 올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가 쑥 자라게 되면 아유 많이 컸구나. 예, 네. 그런 생각도 하지만 혹시 뭐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철분 이런 거 잘 살피셔야겠네요. 예. 그러면요. 그 이제 원인에 대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철분제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도움이 될까요? 출혈을 일단 출혈이 원인이라 그러면 출혈을 멈추게 하는 그런 원인 제거 반드시 그게 하셔야겠죠. 또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죠. 그게 1번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철분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식이요법만으로는 이미 철 결핍성 빈혈이 와 있을 때 잘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먹는 것만 갖고는. 그러니까 식사요법만 갖고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할 때 그 철분제를 먹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맥 주사를 통해서 철분을 주사할 수가 있고요. 예. 아주 심하게 급성으로 왔을 때는 우리 수혈도 하죠. 그렇죠. 수혈이 급성으로 심할 때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먹는 철분제를 사용하곤 합니다. 네. 이제 뭐 생리 중인 여성들도 이렇게 출혈량이 많거나 하면은 이런 철분제를 챙겨 드실 필요가 혹시 있을까요? 혹시가 아니라 예. 많은 경우에 생리량이 많은 여성들은
체크해 보셔서 빈혈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철분제제를 계속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철분제가 이제 드시면 대변이 검게 나오는 거는 별거 아닌데 사실 변비 성향이 있거든요. 아, 예. 소화도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별로 드시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근데 생리량이 많은 여성은 이 철분제는 웬만하면 그냥 뭐 조금은 불규칙적이어도 좋지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기간 이런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 변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소화도 안 될 수 있고 또 배도 아플 수 있고요. 더부룩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필요한데 여성들이 매우 싫어하죠. 예.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네. 네, 빈혈과 관련해서 처방되는 약물도 있죠. 그렇죠. 철 부족증은 대부분 경구용 철분제제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형의 철분제제가 있는데 뭐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캡슐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액상으로 된 것도 있는데 뭐 대부분 치료에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구용 철분제제를 먹었을 경우에 위장의 불쾌감이라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변비가 심하다든지 더부룩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제제를 바꿔보거나 아니면은 액상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철분 제제를 경부로 드실 때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증가되니까 같이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 그 식사랑 함께 드시면 철분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흡수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이가 이온들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흡수 효율이 좀 떨어지고 식사만이 아니라 우유라든지 커피, 감과 같은 음식하고 드시면 역시 흡수를 매우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하고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장애가 내가 너무 심하다. 철분만 먹으면 그럴 경우에 식사에 가깝게 드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면 도움은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될 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급성으로 아주 출혈이 심할 경우엔 당연히 수혈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철분제에 대해서 제가 경구를 드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6개월은 복용해야 된다. 특히나 빈혈이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에도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더 좋은데 왜 그러냐. 피 속에서 빈혈이 좋아진 상태일지라도 몸 안에 저장돼 있는 철이 있거든요. 그런 저장 철까지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상화된 이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12개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철분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꽤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드시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복 상태가 좋을 것 같고 또 비타민 네네. C와 같이 드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앞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채소에도 물론 철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류에 존재하는 철분이 채소와 다른 음식물에 포함된 철분보다 쉽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육류를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철분 부족증이 올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우리가 닭고기라든지 칠면조, 돼지고기, 생선, 조개류, 육류 특히 소고기, 소간 같은 붉은 고기에 매우 많이 들어있고요. 그것 이외에 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 식품을 안내를 드린다면 시금치라든지 짙은 녹색의 잎채소 다만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콩 버터나 아몬드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달걀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뭐 렌즈콩, 흰콩, 붉은콩, 별아별콩 다 콩도 좋고요. 그다음에 건포도, 말린 살구, 그다음에 말린 과일들이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자두 주스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또 음식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채소 과일 중에도 감귤류, 오렌지나 자몽, 귤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그것 이외에도 키위, 망고, 뭐 딸기, 살구, 멜론, 수박, 브로콜리라든지 토마토, 양배추, 감자, 그다음에 상추 같은 녹색 채소, 순무, 시금치 이런 거하고 같이 그 흡수가 더 잘 되게끔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또 치료이자 예방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